우리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한 삶,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학교 폭력에 대한 좀 더 심도 깊고 근본적인 치료책, 예방책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살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사는 목적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산다는 거죠. 그 행복은 그만큼 다른 어떤 가치보다 더 중요한 인생 전반을 걸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성, 교육열, 희망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아마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학교 폭력 현장에서 당연히 폭력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는 약자죠. 한번 찾아가 봅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어떤 이유에서건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은 때로는 뚱뚱하다는 이유로, 때로는 반대로 너무 말랐다는 이유로, 때로는 키가 너무 작다는 이유로, 때로는 너무 키가 크다는 이유로, 때로는 너무 가난하다는 이유로, 때로는 너무 부자라는 이유로, 때로는 너무 잘생겼다는 이유로, 때로는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참 글쎄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재미있습니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죠. 결국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의 피해자는 전형적인 어떤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곳이든 그곳에서 누구이든지 간에 남과 다르다라고 지목되는 순간 그는 약자가 되고 소수자가 되고 결국은 따돌림과 폭력의 피해자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또는 내 아이가 그러한 약자나 소수자가 아니라는 것에 안심하고 그냥 놔둬도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폭력이란 것이 결코 소수의 피해 학생만의 문제 또는 소수의 가해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방관자인 수많은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른다면 가해자와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서 그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또래끼리의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해내지 못한다면 그들은 나중에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발생하는 갈등 문제, 고민 문제, 의견의 차이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발생하는 의견의 차이와 갈등과 고민, 세대 차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상사 부하 직원과 발생하는 의견 차이와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군대에서 고참이나 또는 신참과 혹은 같은 계급에 있는 다른 병사들과 발생하는 의견의 차이와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이 삶에 임하게 도와줄 것인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학교 폭력이란 문제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들에게 그런 우리 자녀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던져진 커다란 시험일 수도 있고 커다란 장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인간의 뇌입니다. 인간의 모든 모습들, 행동, 특성, 성격 이건 다 뇌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때로 나는 원래 이래, 내 특성은 이거야 라고 하는 말 속에 숨어있는 의미는 사실은 나의 뇌의 전기화학적인 작용의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굳어져 있어 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럼 뇌가 하는 그 수많은 다양한 활동 중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직결되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여기 뇌 중간에 변연계라고 하는 곳에 자리 잡은 선조체라는 곳의 기능이죠. 이곳에서 기능은 뭐냐면 흔히들 보상중추라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기쁨, 쾌감, 만족감,
이런 모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만약에 활성화, 자극이 될 경우에는 우리는 문학이나 영화 등에서 묘사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 즐거움, 기쁨, 만족감, 쾌감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때로는 온몸에 긍정적인 전류가 자르르 흐르는 듯한 느낌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구름에 붕 뜬 것 같기도 하고 황홀하다 이런 표현도 사용되기도 하죠. 그런 모든 표현들은 사실은 이 변연계 선조체가 활성화되어서 여기에서 뇌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의 몸이 실제로 느끼는 생리적인 변화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우리가 왜 살고 있습니까? 행복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럼 어떨 때 우리 뇌에 이 선조체가 활성화될까요? 이걸 우리가 조건화라고 하죠. 어렸을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던 그 아기 때부터 나는 아무 의미 없이 한 행동인데 이렇게 하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요. 까르르 까르르. 야, 너 벌써 잼잼이를 하는구나. 너무 기쁘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아기는 배우는 거죠. 응? 이게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글자를 깨치고 또 노래를 부르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조건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만 돼도 무엇이 나를 기쁘게 행복하게 해주는지 알아요. 근데 그게 무엇으로 세팅되어 있을까요? 대부분 성적으로 세팅되어 있죠. 어렸을 때는 그냥 이렇게만 해도 기뻐하시던 부모님이 지금은 이렇게 하면 너 뭐하냐? 이러시고. 지금 뭐예요? 엄마, 성적이 올랐어요. 우와! 그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매번, 앞서 제가 경주에서 말씀드렸죠. 매번 1등 하는 친구는 처음 두 번째는 기쁘지만 그다음부터는 그게 당연한 거라서 1등 못하면 오히려 불행하고 힘들어지는 거죠. 성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참 고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양하고 일상적으로 이 선조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는 것이 정답이겠죠.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다양한 형태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것이 가장 인간의 뇌가 만들어진 이 자연적인 모습에서 행복을 주는 방법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죠. 그럴 시간이 없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뒤처지겠죠. 참 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가장 큰 행복은 사랑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럼 친구들과 대화 나누고 좋은 관계 유지하고 함께 기쁨, 슬픔, 우정을 나누고 고통받을 때, 아플 때 그 친구 옆에 있어주고 흔히 말하는 공감 능력인 거죠. 그 공감 능력을 키워줬을 때 나중에 비록 변호사는 안 될지 몰라도 유명 스타는 안 될지 몰라도 국회의원이나 장관은 안 될지 몰라도 적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토록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구하셨지만 결국 저는 지금 이 50 다 된 나이에 깨달은 것은 투트랙 행복론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내게 행복은 없다라는 거죠. 나의 행복, 내 가정의 행복 당연히 중요하죠. 일단은 안정되게 먹고 살 수 있는 게 확보가 돼야죠. 그를 위한 노력 당연히 해야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도전해야 하고 경쟁하고 성취도 올리고 해야죠.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죠? 바로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시대 내 옆에 있는 친구와 이웃과 동료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에 내가 할 수 있는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아닌 내 주변에 있는 분들도 함께 행복해져야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아예 주변 분들의 아픔에만 모든 것들을 바치시는 헌신하시는 아주 성인 군자들도 계시죠. 고마운 분들이시죠. 하지만 그런 분들만 다 사실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런 존재가 또는 우리 아이들은 그런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아예 남의 삶에는 관심 갖지 말자. 이것도
결코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가족의 행복을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면서도 나의 가족의 행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기여할 수 있는 것, 기부이건 또는 말이건 시간이건 봉사이건 함께 해나가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가지게 된다면 결국은 그 자녀는 다른 건 몰라도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은 갖추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될까? 나 혼자만 결국 그렇게 살아와 봤지 않습니까? 지난 한 3, 40년간 경쟁, 생존 이것에 매몰돼서 우리가 살아와 봤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의 모습은 물적인 성장은 분명히 갖췄지만 우리 관계는 많이 흐트러지고 훼손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은 행복의 중요한 한쪽이 허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나만이 아닌 함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공감 능력을 갖추는 삶으로 좀 인도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 인류의 역사와 연구가 내세운 확인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 두 가지는 무엇일까 했더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더라라는 거죠. 안전이더라. 이건 필요적 조건이라고 하죠. 안전이 없으면 행복은 이해하기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은들 또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들 또는 내게 어떤 금은 보화가 있든지 간에 만약에 지금 당장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이 있다면 어떨까요? 또는 지금 내가 엄청난 주식을 갖고 있어요. 1조, 2조 원. 근데 전쟁이 일어나요. 그 주식이 전부 휴지 조각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전이란 건 그래서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죠. 안전이 없으면 행복은 논할 수도 없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죠. 지난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메르스 사태 속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분들, 그 가족분들의 행복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그리고 감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염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무서워, 두려워. 밖에 마음대로 나다니지도 못하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도 불안했던 부모님들의 행복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필요 조건. 이것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안전하기만 하다고 우리가 행복을 할까요? 또 그렇진 않죠.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너무 안전하면 아무런 위험도 없고 그냥 먹을 거 다 있고 언제든지 내게는 필요하면 다 있게 된다면 오히려 지루함, 심심함, 그렇죠? 무료함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뭐하러 공포영화를 막 바들바들 떨면서 봅니까? 우리가 뭐하러 놀이기구를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의 놀이기구를 뭐하러 돈 내고 탑니까? 그냥 안전하기만 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행복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를 정말 행복해 주게 하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가장 충분한 조건은 무엇일까? 루트 비엔호벤의 연구를 집약하면 그것은 바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돈독한 관계. 참 여기서 우리에게는 많은 숙제가 던져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고 걱정이고 희망이고 기대고 바람이고 한데 그 행복을 실제로 주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겠죠. 하나씩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전이라는 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행복은 없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때로는 과도하고 과민한 그런 심리 상태에 때로 우리가 빠집니다. 안전이란 것은 그런 사고나 전쟁, 범죄 또는 전염병 등의 건강 이 네 가지의 가장 중대한 위험 요소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안전 요소는 경제적인 안정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가 없는데 우리만 가난하다면, 우리 아이만 결혼할 돈도 없고 좋은 집을 살 돈도 없고 차를 살 돈도 없다면 그건 우리가 견디기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financial security, 경제적인 안정을 찾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취업난이 심각하다, 취직하기 어렵다, 자꾸 여기저기서 떠들어대니까 불안해집니다. 우리 아이가 취직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마치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내가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사실은 침착하게 천천히 서로 도와주면서 나가면 더 좋을 텐데 위험을 자초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사교육 광풍에 휩쓸려 있죠. 혹시라도 내 아이가 제대로 취직 못할까 봐 다른 아이보다 우리 아이는 더 배워야 돼. 학교 끝나고도 계속 학원에 순례를 다닙니다. 그래서 살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래서 잘 살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래서 행복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정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안전에 대한 우려, 그리고 불안, 두려움, 이걸 이겨내고 떨쳐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충분 조건, 결국 이게 없으면 우리에게 행복이 없는, 믿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돈독한 관계, 이것을 깨트리는 안전에 대한 맹신이라면 어떨까요?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지나치게 학습과 진학과 경쟁에만 매몰한다면, 그리고 그 결과 바로 그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 폭력, 그 피해 친구의 아픔과 고통에 외면하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유도한다면 결국 우리 아이들은 안전에 대한 패닉 상태에 빠져서 주변 사람들과 원활하고 원만하게 의사소통하고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제 아이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모습,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경쟁해서 이겨낸 사람들이 결국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행복의 가장 충분 조건인 주변 사람들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원인이고 씨앗이고 이유가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어떻게 본다면 행복을 향한 방향이 아닌 행복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생산력을 갖출 수 없겠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없겠죠. 분명히 공부는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됩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그런데 저도 공부를 나름대로 잘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왔죠. 저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그 과정에도 한번 지도도 해보고 같이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직접 느낀 경험과 우리 아이들이 겪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뭐냐면, 공부란 것은 스스로가 동기가 부여되었을 때 제대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억지로, 타의로, 강요로 어느 정도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가능하다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 할 필요를 찾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할까?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죠. 제 경우에 비춰본다면 제가 함께 뛰놀던 친구들이 힘들고 아프고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 상황이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고, 내가 힘을 가져서 내가 이 친구들을, 또는 나중에 유사한 비슷한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처지에 있을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를 공부로 이끌었습니다. 그런 동기가 형성되니까 힘들고 지치고 공부하기 싫어질 때도
스스로를 자극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21세기 얼마나 우리 잘 삽니까?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저도 최근 학교를 많이 가보지만 제가 다닐 때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학교 환경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들도 훌륭하십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같은 좋은 환경에 처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개발이든 발명이든 제도의 개선이든 평화든 이뤄낼 거야라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공부를 향한 동력으로 동기로 이어질 수 있으리란 거죠. 당연히 그냥 다분하게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얻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라는 것만으로는 내가 왜 그다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라는 데는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엔 그 의문이 계속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에 대해서 질문하면 어머님들은 답을 안 주십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라는 거죠. 복잡하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열심히 그냥 해. 최선 다해. 그것밖에 없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흔히들 약육강식 이런 말을 씁니다. Winner takes it all 이런 영어도 있죠. 강자가 다 차지하는 거지. 뭐 약자를 왜 배려해?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건 어떤 모습일까요? 밀림의 모습이죠. 정글의 모습이죠. 짐승들의 모습이죠.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어머님들은 멋진 패션에 아름다운 옷들을 입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동물들은 그냥 타고 태어난 대로 살아가죠. 또 우리는 음악도 듣고 예술, 영화, 많은 문화를 만끽을 합니다. 동물들에겐 그런 것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IT, 정보기술의 눈부신 발전, 저 화성, 달까지 우주선을 보내는 그 첨단 기술, 동물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부 추성훈, 최홍만처럼 힘세고 강한 사람들만 살아남고 그들이 모든 것들을 차지하는 세계였다면 우리가 그게 가능했을까요? IT 혁명의 선두주자 중 한 명인 스티브 잡스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가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인가요? 그는 어느 면으로 봐도 약자입니다. 어린 시절엔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양되어서 살아나가죠. 약자 중에 약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 사회가 그러한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아니었다면 우리에게는 스티브 잡스라는 존재는 알려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애플 또는 토이스토리 같은 감동을 주는 만화 이런 것들 다 탄생을 못했을 거란 말이죠. 스티브 호킹이라는 분은 또 어떤가요? 천체 물리에 대한 엄청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학적인 통찰력과 또 창의력을 제공해주는 그 천체 물리학자는 장애인입니다. 약자 중에 가장 약자죠. 우리가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죠. 가장 쉽게 왜 인간이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해야 하느냐를 설명해 주는 것은 우리 어머님들 모두가 겪어보셨던 출산의 경험이시죠. 10달 동안 아파서 낳은 아기 거의 돌이 될 때까지는 품 안에서 품어 안지 않습니까? 걷지도 못하잖아요. 동물들은 어떤가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다 낳자마자 뒤뚱뒤뚱 하다가 뭐 한두 시간, 3시간 만에 막 걸어 다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월등하고 더 진화된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동물의 사회는 약자가 보호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달 동안 또는 1년 동안 돌 될 때까지 걷지 않고 이렇게 누워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그럴까요? 그냥 출산 육아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그렇게 1년 가까이 걷지 않는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이 발달할까요? 뇌가 발달을 하죠.
뇌가 숙성하고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처음엔 가분수처럼 머리만 크고 걷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이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도달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결국 그것은 뭡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를 만들어 놓고 인간 문명과 문화를 꽃피운다는 가장 인간다운 본질은 약한 존재를 보호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에게 온 문명 문화로 충분하니까 이제부터는 약자 보호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키가 작은 약자, 키 큰 약자, 뚱뚱한 약자, 외국인 약자, 장애인 약자 이런 사람들을 때리고 따돌리고 그래도 되는 것일까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무엇을 알려줄까? 무엇을 가르쳐줄까? 인간다움을 어떻게 갖추고 삶 전체를 스스로가 어떻게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 이 변화무쌍한 우리 부모님들께서 살아오신 삶 40년이든 30년이든 50년이든 그때까지의 경험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갈 세상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었던 것에 기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만 해. 세상은 이런 곳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어떻게 본다면 자녀들로 하여금 너는 원시인처럼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 라고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인간으로서의 기본과 본질을 갖추고 나머지는 알아서 새로운 세상에 마음껏 상상과 창의력의 나래를 펴면서 자기에게 맞는 것을 찾아 나가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마지막에 있는 그 근본, 인간다움이란 것은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 왜 우리는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까요? 두 번째 이유는 이기적인 이유입니다. 나도 언젠간 약자가 될 수 있으니까. 역시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한 7시간, 8시간만 날아가 볼까요? 동쪽으로든 서쪽으로든. 그럼 우리와 전혀 다른 얼굴색이 까만 사람들만 다 사는 나라에 우리가 탁 내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상한 사람들이 되겠죠. 뭐 저렇게 생긴 사람들이 다 있어. 덜 만들어졌나 봐. 덜 구워졌나 봐. 얼굴 하얀 사람들만 사는 곳에 가면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이상한 모습일 수밖에 없고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들끼리만, 다수만, 주류만 모든 걸 차지하고 조금 이상한 사람, 조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따돌리고 때리고 이러한 우리 이 세상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외국 여행이나 가겠습니까? 이민이나 가겠습니까? 국제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고 다른 나라에 우리 선수들을 보낼 수 있겠으며 국제 교류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전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배려를 하고 특히 우리는 언제든지 소수자가 약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수자와 다른 약자들을 보호해 준다는 그런 인류 사회 공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너도 언젠간 약자가 될 수 있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넌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약자가 될 수 있어. 넌 너무 키가 크기 때문에 약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약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보다는 약자를 따돌리고 괴롭히지 않는 문화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조금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문화유산들 또 석학들의 연구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도대체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가장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학교에서 운동회를 할 때, 달리기 시합을 하면, 만약에 나나 내 아이가 뛰기만 하면 늘 1등이에요. 언제나 1등이에요. 어떨까요? 맨 처음 1등 했을 때는 야, 기분이 좋겠죠. 그 다음 1등 했을 때는 조금 덜 좋겠죠. 세 번째 1등 했을 때는 그럼 당연한 거지. 그렇죠? 네 번째 1등 했을 때는 때로는 이번에 좀 1등 하지 말지. 이럴지도 몰라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늘 이기기만 한다면 그다지 재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죠. 우리 아이는 늘 1등하고 뭐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의 짝꿍은 맨날 아파요. 그리고 아파서 잘 뛰지도 못해요. 그래서 운동회 때는 모두가 다 달리기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같은 이 출발선상에 서도 다른 친구 다 들어와도 중간에 넘어지고 깨지고 한 번도 결승선까지 통과도 못해요. 그때 야, 난 1등이야! 라고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친구가 옆에 있는데 그리고 그 친구는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이 부러움과 안타까움이 많이 담겨 있는데 용인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 반에 선천성 질병으로 키가 아주 작고 몸이 이렇게 많이 좀 안 좋아서 달리기를 못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매번 달리기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신나게 달릴 때 옆에서 지켜보거나 아예 출발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죠. 마지막 졸업식을 앞둔 6학년 운동회 때 이 친구들이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선생님, 이번 운동회 때는 저희가 같이 손잡고 뛰게 해주세요. 그 친구가 한 번이라도 결승선에 통과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들이 착했기도 하고 배려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친구들의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5년 내내 자기들은 신나게 뛰지만 운동회 때마다 결승선에 가지도 못하는 그 친구를 옆에 두면서 마음껏 신나게 기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자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기뻐하고 싶어서 스스로 행복해지고 싶어서 선생님께 부탁을 했던 거죠. 그 이야기는 언론에 아름다운 운동회라고 여러 곳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인 거죠. 그만큼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